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헨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입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뭘 부지런히 조사한다고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박주만 회장을 조사를 했는데 청와대가 주장했던 대로 이른바 주장했던 내용인데 7인회라고 하는 거. 네. 그 7인회는 없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박지만 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른바 조응천 비서관 등이 포함된 7인회가 사실상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만 회장도 일부 거론된 인사들의 경우에는 얼굴조차 모른다면서 어제 검찰 조사에서 이 7인회의 실체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박지만 회장과 친분이 있는 조응천 비서관이 이 7인회를 만들었고 이쪽에서 정인의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 이렇게 주장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문건 유출 과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문건이 박관천 경장을 통해서 유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온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유출 경로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경찰로 원대복귀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1분실로 이 문건들을 옮겨놨고 네. 당시 최경희와 한모 경위가 이것을 복사해서 광범위하게 유출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한경희가 복사한 문건을 숨진 최경희가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유출을 했고 한경희는 이와 별도로 하나 SNC 정보팀 진모 차장에게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압수수색 당시에 한모 경위에게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요. 당시 진 차장과 나눈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이같이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관천 경정은 자신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랬었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압수한 한모 경위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입증할 만한 기록을 확보하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박경정도 이 문건 반출을 부인한 기존 전술을 어제 조사에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한모 경위 쪽 설명은 좀 다릅니다. 오늘 국민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한모 경위 부인 A씨는 지난 11일 검찰에 나갔다고 합니다. 검찰이 자신을 검찰 청사로 불러서 남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유출된 문건 원본 있는 것을 대라 이렇게 추궁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박관천 경장과 최경희가 이미 자백을 했는데 남편분만 입을 안 열고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기에 부인인 A씨는 자신은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끝내 검찰 측은 남편과 자신을 대질신문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어제 조사를 받은 박지만 회장은 이른바 미행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윤혜 씨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설에 대해서 자술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박 회장은 자신이 미행을 당한다는 의심은 가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상태입니다. 지난 3월이었죠. 이 시사저널은 지난해 11월 박 회장을 미행하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서 정윤혜 씨 측으로부터 미행을 당했다는 자술서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검찰은 바로 이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인데요. 세월호 참사 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가 있죠. 네. 그런데 여당 추천 의원들이 나왔는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그 자질이 뭐냐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들의 잇따른 지적에 이어서 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그리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와 차기환 변호사 등 5명을 비상임위원으로 선정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들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은 이어서 이 지명자 5명 본인들에게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행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해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시민단체와 가족들은 어떤 언행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먼저 조대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인물들이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인 고영주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지난 6월 이사회 당시에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시 MBC 측에 이 선박회사의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의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더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극우 사이트인 일베의 게시물을 나르는가 하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 인사라면서 이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2명의 인사들도 모두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거나 과거 부대변인 출신이거나 이런 전력들을 유가족들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예산을 횡령하거나 또 네. 부당하게 쓰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이 되면서 도대체 예산 관리 이렇게 해서 되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감사원의 조사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늘 나오던 얘기가 여전히 또 나온 겁니다. 감사원은 오늘 한국수자력 원자력 주식회사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네. 내용은 여전합니다. 일단 한수원과 한전 원자력 연료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소속 기관 임직원들은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유흥주점 등에서 500차례 이상 법인카드를 긁었는데요. 네. 이것이 1억 2천만 원 가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또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한 교수는 한수원과 연구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8명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서 2억 8천여만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교수는 차명 계좌까지 개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체적으로 유통가에서는 연말은 이제 대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요즘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요새 전통시장부터 주요 상점과 백화점, 외식업체들에 이르기까지 그 연말에 그 장사가 잘 안 돼서 오히려 그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비자들의 지갑도 굳게 닫혀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남대문 시장의 경우 이맘때쯤이면 원래 크리스마스 용품을 파는 그 매장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니까요. 예. 네, 근데 기업 거래처들이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또 개인 손님들만 지금 간간히 오면서 그 작년보다도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그 전통적 쇼핑거리 명동에 또 가 보시면은 그 크리스마스 캐롤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요. 네. 또 중국인 고객들만 북적이는데요. 그 화장품이나 의류 업체들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대목이지만 지금 할인에 다 돌입한 상황이고요. 네. 백화점이나 그 명동의 의류 업체 이런 데는 원래 이맘때쯤이면은 그 수능을 끝나고 그 부모님과 함께 그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와서 옷도 사가고 하는데. 그렇죠. 예, 요새는 그런 수요도 다 또 끊겼다고 합니다.
또 외식업체들의 사정은 더 심각한데요. 네. 요새 이제 송년회도 많이 줄이고 있고 네. 또 송년회를 하더라도 1차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사실 이제 뭐 주류나 이런 게 많이 팔려야지 매출이 오르는데 술도 적게 먹고 하다 보니까 좀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식산업연구원이 국내 그 549개 식당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73%가 그 11월 매출은 작년보다 줄었다고 답했고요. 네. 또 대부분이 그 90%에 해당하는 식당 분들이 그 이번 달에도 그 작년보다 개선이 되지 않거나 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려울 것 같다. 네. 예. 소비심리가 왜 이렇게 얼어붙었을까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요? 네. 자, 대형 마트에 가면은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가끔 집어먹을 수도 있는데 예. 이걸 다 협력업체가 그동안에 부담해왔다는 이런 지적이 있네요. 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그 롯데마트가 그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 창고형 할인 매장인 그 빅마트 4곳에서요. 네. 그 시식 행사를 1,500개 정도를 했는데 여기 그 비용 그 16억 500만 원이 든 이 비용을 납품업체 그 150여 곳에 전부 부담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과징금 약 그 13억 8,900만 원을 부과한 상태인데요. 네. 그 시식 행사 비용 떠넘기기에 대한 그 공정위의 처벌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은 그 마트와 납품업체가 그 판촉 행사를 공동 주최하면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그 납품업체들한테 그 경쟁 유통업체들과의 거래 조건 등 그 경영 정보를 부당하게 요청한 그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각각 그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이마트는 그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 납품업체 그 48곳에 경쟁사의 매출액, 뭐 상품 가격, 공급 수량 등을 요구했고요. 현대백화점도 올해 그 5월 아울렛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네. 납품업체 130곳에 그 타사 아울렛에 대한 그 판매 수수료율이나 그 매출액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요? 네, 그 KT경제연구소가 그 닐슨 코리안 클릭 자료를 분석해서 스마트폰 도입 5년 모바일 라이프 변화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올해 그 9월 현재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그 음성 통화를 제외하고도 3시간 39분에 달했는데요. 그 이는 스마트폰 도입 초창기인 2012년 3월보다 그 2.4배 늘어난 겁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가장 길었고요. 네. 그다음 1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퇴근을 포함한 이동 시간, 또 점심 그 식사 이후의 휴식 시간 등 네. 그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그렇죠. 틈날 때마다 보죠. 예. 예,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한시도 손에 놓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휴대폰 보관 행태를 보면요. 네. 상의 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늘고 있고 가방이나 그 핸드백에 보관하는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네. 그 대부분 뭘 하나 봤더니 그 카카오톡 등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게임은 점심시간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아하. 모바일 쇼핑은 점심 식사 직전인 오전 11시 때, 네. 또 음악과 영상은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시간대가 좀 다르군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주 시드니 인질극이 오늘 새벽에 종료가 됐는데 인질 2명과 인질범 그렇게 해서 모두 3사람이 숨졌죠. 숨진 인질 2명은 인질범의 총을 빼앗으려거나 또는 친구를 구하려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네. 상황을 정리해보면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를 조금 넘어서 인질극이 벌어졌던 그 카페 안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네. 동시에 카페 안에서 인질 6명이 급하게 뛰쳐나오자 경찰은 내부 진입에 나섰습니다. 네. 인질범이 사살되고 인질극은 16시간 만에 끝났지만 인질 2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었군요. 예. 이 가운데 카페 매니저 토니 존슨 씨는 잠든 인질범한테서 총을 빼앗으려다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하. 예, 존슨 씨가 인질범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다른 인질들은 대부분 카페에서 탈출했고 예. 경찰도 그때 바로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한 명의 희생자인 변호사 카트리나 보슨 씨도 임신한 친구를 보호하려다가 인질범이 쏜 총에 맞아서 숨졌다고 합니다. 네. 호주 시민들은 오늘 하루 종일 인질극 현장 주변에 꽃을 바치면서 더 큰 희생을 막은 이 두 영웅을 애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인질범이 이슬람 교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현지 이슬람인들, 이들도 참 괴로울 텐데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따뜻한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타드릴게요. 이렇게 불리는 시민운동입니다. 같이 타드릴게요. 네. 예. 어제 테러 때문에 호주에서 히잡 같은 이슬람 복장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무슬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도 안심하고 버스나 전철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호주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레이첼 제이콥스라는 시민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는데 전철에서 무슬림 여성이 히잡을 벗는 모습을 보고 이 제이콥스가 옆에서 같이 걸을 테니 걱정 말라고 이렇게 말하자 무슬림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후 트위터에는 같이 타드릴게요라는 주제의 글이 4시간 만에 15만 건이나 올라왔습니다. 트위터에서 이 운동을 더 확산시킨 네티즌은 세상에는 친절한 사람이 아주 많고 친절이 퍼져 나가는 광경은 놀랍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요즘 논란에 휩싸인 우버 택시가 인질극 현장에서 바가지 요금을 부과했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는다고요? 네, 스마트폰을 통한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이번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바로 바가지 요금 때문인데요. 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버가 어제 인질극이 벌어진 시드니 상업지구에서 탑승하면 기본 요금을 정상보다 4배나 비싼 $100, 우리 돈 10만 9천 원이나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버는 좀 억울하다 그런 입장인데요. 네,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 인질극 현장처럼 한꺼번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네. 다시 운전을 하는 공급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자동적으로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비난이 쇄도하자 결국 우버는 시드니 상업지구에서 탑승한 승객은 무료로 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이미 요금을 낸 승객한테도 최대 $165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버는 지난 5일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운전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는 물론이고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태국 등에서 잇따라 영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할아버지 여기요. 내 도움 좀 해줘요. 어디로 가시지 말고. 야. 가만히 섰어요. 야. 어디로 당최 가시지 말아요. 야. 내가 무서워 그래요. 야. 그래 노래도 좀 불러줘야. 야. 당최 어디로 가시지 말아요. 야. 청각도련님 가자고 할 적에 왜 못 따라갔나. 아유 노래도 잘하시네요. 노래 잘하시고 내 동무도 잘해주고 춥잖아요. 할머니 동무하는 게 뭐 추워. 아유 그래 난 추워서 할아버지 근심했잖아. 추워서. 그래 할아버지. 춥잖아요. 고마워요. 네, 76년간 함께 온기를 나누온 노부부. 이분들의 이야기가 추운 겨울 극장가를 따뜻하게 녹이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인데요. 76년을 해로한 부부를 그린 이 영화가 지난 주말 개봉 17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소규모 독립영화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흥행을 이어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모영입니다. 12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다큐 영화라는 게 1만, 2만 들기가 힘들죠. 예. 극장을 찾아주시지 않으니까요. 네. 다큐멘터리를 보러. 근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정말 고맙고요. 힘이 납니다. 네.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실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전혀 했어요. 예. 예. 한 몇만 정도 들면 다행이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10만 정도 10만 정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벌써 10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흥행에 이 성공한 비결은 뭐라고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 드시는지요? 사실 굉장히 힘든 시대죠. 예. 다들 좀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시대에. 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네. 이번 그 관람객들의 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20대 관객이랍니다. 네. 아니, 젊은 관객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좀 특이해요. 노 부부의 그 영화에 대해서.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관객들은 이 부부가 노인이라고 해서 네. 뭐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나 네. 그렇다고 받아들이시지 않고요. 정확하게 네. 이 노 부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부부 간의 커플 간의 사랑에 네. 대한 어떤 핵심적인 진리를 두고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연령대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혹은 그의 높은 연령대에도 다 똑같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영화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네. 76년 동안 네. 부부로 살아온 100살에 가까운 노 부부의 사랑 그리고 이별을 다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 어떻게 아시고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저도 그 전에 다른 채널에서도 봤는데 결정적으로는 KBS 인간극장을 보고 제작을 결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TV에서 했지만은 훨씬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이 부부의 사랑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더 보자 해서 영화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세계인들과 같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촬영 한두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15개월 정도 걸렸어요. 15개월. 제가 2012년 8월에 이제 처음 이걸 보고 9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 11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네, 돌아가신 게 언제죠?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12년 11월. 네. 아, 그렇군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연세가? 98세였습니다. 98세. 할머니는? 89세. 89세시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세간에서는 말이죠. 혹시 이 영화 속에서 이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출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생각들이 많으시고요. 예.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받으셨어요. 관객과의 예. 대화 가지면은. 네, 이분들이 이제 한복을 입고 사는 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죠. 네. 부부가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닭살스러울 정도의 네. 다정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고 특성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사는 건 이 부부가 원래 이렇게 삽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없이 살 때야 못 입었지만은 네. 이제 자녀들 다 성장하고 이 부부도 이제 70, 80 되면서 생일날 이제 선물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복을 입고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커플 한복을 입고 살았고요. 그럼 몇 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부가 늘 그 옷을 좋은 옷을 예쁜 옷을 같이 입고 네. 그 읍내에 있는 오일장에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거기에서 지역신문에 사진 찍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부의 한복이 세상에 이 부부를 나오게 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말이죠. 네.
이 영화에 담지 않으셨지만 네.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든가 무슨 사정이 있었다든가 네. 뭐 이런 장면 없으십니까? 영화 속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예. 86분이라는 러닝타임 안에 이분들 뜻을 충분히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예. 버리기 아까운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래도 완성하고 나서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미련들은 좀 버렸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기 이 과거 그 독립영화 원앙소리 때 말이죠. 네. 그 영화가 흥행하자 그 주인공들이 굉장히 혼혈을 치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는 살아계신데 예, 혹시 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공포에 가까울 정도의 걱정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네. 언론과 관객들에게 네.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분들이 과도한 관심으로 예. 이 할머니 남은 여생이 당신 뜻대로 예. 이렇게 좀 살 수 있으셔야 되는데 아, 그렇죠.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취재도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든 뭐든 찾아가는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네, 네. 할머니도 그걸 원하시고 네, 온 네. 가족이 원하셔서 그걸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 많이 좀 호응을 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하신 건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촬영을 하신 건데, 이때 그 주인공의 죽음, 을 다루실 때, 참 이 감독으로서도 마음이 특별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만나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네. 또 저희 떠날 때는 아쉬워서 그렇게 끝까지 손 흔드시고 그러셨던 분이 아파서 돌아가시고 예. 그랬죠. 근데 이제 저희들 죽음을 표현을 할 때는 되게 담담하게 했어요. 예. 사실 이제 죽음이 어떤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거나 슬픔의 소재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분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은 당신들의 한없이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죽음은 그 주제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할머니께서 죽음을 사랑의 완성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가는 어떤 과정으로 이미 표현을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죽음의 전 과정들은 압축해서 거의 2컷만 사용했고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인 사랑을 좀 살려서 네.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랑도 어렵지만은 오래도록 지키는 건 더 어렵죠. 네. 그 시대가 어려울수록 가장 가까운 부부, 연인 혹은 가족들이 더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메시지이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감독이시죠. 진모영 감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7시 넘기면서 그래도 간선도로 정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사고 소식만큼은 끊이지 않고 전해지는데요. 영등포 대방역 쪽으로 신길역 부근 1차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부딪혔고요. 왕십리길 신당역 쪽으로도 뚝성역과 성동교 사이 2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어렵습니다. 신촌도는 아직까지 좀 차가 많아서 이대역에서 신촌역 쪽으로 답답하게 지나고 있고요. 강변북로 고장차가 아직까지 치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부근 지나실 때 미리 차로 변경 주의하셔야겠고요. 밀리는 구간은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입니다. 일산으로 들어가기는 전체적으로 수월해지면서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짧게만 밀려 있고요. 지금 한강 교량 중에서 밀리는 곳은 동호대교 한 군데입니다. 동호대교 남단 쪽으로 시속 20km 내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방건설이 수원 호매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지금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 씨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김정일의 사망 3주기를 기념하는 화환 전달.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무의미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9460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남북 대화와 화해를 염두에 둔다면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16번님께서는요. 순수한 뜻이면 괜찮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지요. 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김정일 사망 3주년을 기념하는 화환 전달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의미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갑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에서 전지훈련 중인데 헌혈 공격수 강수일 선수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생애 첫 축구대표팀에 발탁된 그 혼혈 공격수 강수일에게 그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 강수일은 그 사진으로만 본 주한민국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그 어릴 적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깜둥이라 놀리는 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렀고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싸움하러 갔다가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노인 병소발까지 하던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대학교 1학년 때 가장이 됐는데요. 강수일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K리그 인천 입단 테스트에 도전했는데 그 빵한개로 점심을 때워가면서 2007년에 연습생으로 입단했고요. 네. 제주를 거쳐서 올 시즌 포항에 임대돼서 6골을 터뜨리면서 8년 만에 흑진주처럼 빛났는데 네. 강수일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한 100일 혼혈 장대일에 이어서 혼혈 선수로는 두 번째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네. 강수일 선수는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축구공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데 어떤 사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강수일은 지난 7월 K리그 올스타전에서 네. 그 다 같이 사는 사회
문화가 있는 사회, 그 화합하는 사회란 그 다문화 삼행시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세레머니를 펼쳤고요. 네. 지난 8일에는 인천 전현직 동료들과 그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돕는 드림컵도 개최했습니다. 네. 강수일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그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한다는 경천 동지인데요. 예. 네, 강수일은 내 작은 움직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주 경천동지 할 일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강수일 선수가 아시안컵에 출전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손흥민과 박주영, 이근호 등 그 유럽파와 중독파 공격수가 그 소속팀 경기 일정으로 전지훈련에 뽑히지 않았고요. 네. 이번에 발탁된 이종호, 황의조 등과도 경쟁해야 하는데요. 그 슈틀리케 대표팀 감독이 그 열정을 보이고 배가 고픈 선수라면 경험과 그 나이에 상관없이 뽑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네. 그 강수일이 그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고 난 배고픔만 가득하다고 각오를 밝혔는데 강수일이 그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 프로야구 소식인데요. 넥센의 강정호 선수는 야수로서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하죠. 네, 맞습니다. 강정호가 미국 메이저리그 비공개 공개 입찰인 그 포스팅을 어제 신청했는데요. 그 앞서 기아 투수 양현종은 그 포스팅 입찰액이 낮아서 미국 도전을 포기했고요. 예. SK 투수 김광현도 그 샌디에이고와 보직 연봉 등이 맞지 않아서 미국행에 실패했는데요.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보기 드문 장타력을 갖춘 유격수라서 그 양현종, 김광현보다 그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네. 그 메이저리그 홈페이지는 그 뉴욕 매츠와 샌프란시스코, 그 오클랜드 등이 강정호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고요. 그 뉴욕 데일리 뉴스는 그 포스팅 금액이 최대 1,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그 16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 포스팅 금액이 그 LA 다저스 류현진은 280억 원보다 높았고 예상보다 높았고요. 김광현과 양현종은 생각보다 낮았는데 네. 강정호도 이번 주말에 그 포스팅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와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자 골프의 김효주 선수 세계 랭킹에 올랐군요. 네, 그 김효주가 오늘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한 계단 점프한 8위에 올랐는데요. 네. 김현주가 지난 14일에 우승한 그 현대차 중국 오픈 랭킹 포인트가 반영됐습니다. 박인비가 8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고수했고요. 예. 스테이시 루이스와 뉴질랜드 격프 리디에고가 2위,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땅콩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땅콩 리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거 이 재벌과 자재 이런 얘기들하고 연관이 되면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재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재벌이란 게 재자가 이제 재물이라는 뜻이고요. 재자고, 네, 예. 벌이라는 거는 문벌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재벌이라고 하는 거는 한 집안이 대를 이어서 지배를 하는 많은 계열을 거느린 기업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없던 말인데 그죠?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에서 나온 말이죠. 네. 일본은 뭐 군벌이니 여러 가지 불자를 많이 쓰는데 1930년대 벌써 그때는 이제 그 군수 공장을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도 하고 태평양 전쟁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무슨 도요다, 혼다, 미쓰비시 이런 게 이제 재벌이었고요. 예. 그게 이제 메가더가 와서 다 해체를 해버리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고유의 개념 같아요. 예. 특유의 개념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물론 이런 게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그 1, 2%밖에 안 되는 소수 지분을 가지고 예. 그룹 전체의 그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식의 이런 재벌의 개념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일본만 알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뭐 재벌 해체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 재벌에 대한 용어는 지금 안 쓰죠. 기업 집단 뭐 이런 말 쓰죠. 기업 집단이란 말을 쓰죠. 예, 일본에서 가이바츠 이런 식으로. 예, 일본에서는 그런 말로 쓰는데 재벌이라는 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네. 예, 뭐 공과 과가 같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유독 재벌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또 유지되는 그 까닭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 60년대 들어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예. 그 경제 개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본따 갖고 결국 들어온 그런 제도 같은데요. 예. 경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그 소수 기업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네. 거기다 특혜를 줘가면서 경제 개발의 선두주자로 이제 육성을 했던 것이죠. 그 네. 재벌 1세대들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2세대를 넘어서 이제 요즘 이제 3세대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개발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소위 이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라는 거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그때는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예. 그 공과에 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죠?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참 그 재벌 문제가 있었을 적에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가 더 좋지 않느냐. 네, 대만을 봐라. 네, 우리보다 네. 훨씬 안정적이고. 언제까지요? 제 기억은 한 80년대까지도.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대만 경제는 별 볼일 없었거든요. 네. 우리도 훨씬 못하고 네.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적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앞으로도 계속 그 논란과 연구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만 중심 그 이야기를 해서 대만하고 꼭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 스위스 네. 같은 나라. 독일은 대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많아도 네, 우리나라처럼 하진 않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원체 크지 않습니까? 크죠. 예, 또 튼튼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을 요즘 얘기하시는 분이 참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훨씬 네. 안정적이고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강소기업. 네, 그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히든 챔피언. 히든 챔피언. 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대기업 중심주의 개발을 하다 보니 재벌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재벌 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재벌 IMF 사태 같은 때 예. 그때 그 유명한 재벌도 막 날아갔어요. 그때. 제가 30대 재벌의 절반이 사라졌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게 재벌이 경제 규모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경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경제 집중. 예. 몇몇 재벌만 무너져도 경제 전체가 이제 휘청거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었던 것이고요. 네. 또 90년대에 들어와 갖고 이제 재벌들이 과잉 투자를 합니다. 과잉 투자를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부실 투자가 되면서 그 재벌에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다 부실 채권을 이제 안게 돼 갖고 결국 이제 그 금융 위기를 겪게 되고 또 그 부담을 온 국민이 같이 이제 나누어 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어쨌거나 재벌이 그 개발 연대 때 경제를 이끈 건 사실이고요. 지금도 저 스마트폰 같은 그 세계 1등 제품들이 있어 갖고 국격을 높이고 있다.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는 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랑이고 긍지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고속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은 결국은 전체 GDP를 따져보거나라고 할 때 다 이제 통계를 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네네. 하여튼 재벌이 기여한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이라든가 말이죠. 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확실히 있긴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렇게 그걸 다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요. 네. 결국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는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해외 여행을 갔을 적에 무슨 뭐 삼성, 뭐 현대 이런 LG 이런 간판을 보면 되게 그 자랑스럽고 뿌듯해지죠. 그리고 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그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 1위가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 부동의 1위를 몇 년간 계속 차지할 정도만큼 기본적으로는 재벌을 좋아하는 국민들인데 그러나 이제 그 갑을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시죠. 그리고 또 골목 상권, 뭐 동네 빵집 문제. 또 편법 상속 나는 세금을 꼬박 내는데 왜 저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나. 그런 거를 만나면은 이게 결국 그 재벌의 성과가 눈부셨는데 그게 과연 공정한 게임의 결과였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반재벌 정서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재벌에 대한 공과 과. 공과의 이야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기여한 점도 있었지만 폐단도 분명히 있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마디만 더 여쭤보면은요. 과거의 대기업 중심주의의 성장을 해오는 그 과정에 그럼 만일 바뀌어서 그 당시에서부터 균형 성장이라든가 이런 모델로 갈 수는 없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발전 속도는 늦어질지 모르지만 네. 그러나 길게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뭐 노사의 문제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폐해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을 줄일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 70년대 말에 네. 그 재벌들이 굉장히 외형적인 평창을 하면서 네. 그때도 그 재벌들의 부실 투자가 많았어요. 예. 그 소위 중화학공업 육성이죠. 아,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산업 특성 자체가 이제 장치 산업이고 거대 장치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실한 게 많았었는데 결국 그게 어딜 가지 않고 네. 결국 다 부담이 됐어요. 아. 다 부담으로 돌아왔던 것이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0년대의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길이었는데 우리가 가지 않은 다른 길을 갔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이고 더 그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요 과거 이야기고요. 지금은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은 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소위 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사회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대기업 집단이 만들어놓은 기업 소득 같은 거 굉장히 높은데 네. 가계 소득은 아주 좋고 말이죠. 네, 네.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기업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네. 그런 일변도의 전략을 세우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익 추구를 위한 그 자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네. 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해도 좋다. 네. 이거는 자본주의의 그 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든지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정도가 어느 정도 한도를 넘지 말아야죠.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네, 아담 스미스. 각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면은 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갖고 사회 전체 후생이 저절로 증대한다. 이것이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그 이론적인 기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자유주의에. 예. 근데 아담 스미스의 그 말이 사실은 그런 그 어떤 굉장히 편협하고 기계적인 그거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의 손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학으로서는 가르치지 않는데 아마 그걸 배우시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손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아마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누구의 손입니까 도대체? 이게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이 아니라 그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도덕 감정론. 예, 그 책에 보면은 신의 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의 손. 네.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도덕적인 능력을 심어줬는데 네. 그 도덕적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은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가장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신의 계획에 우리가 가장 최대한으로 신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신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예. 신의 계획을 완성. 그러니까 님과 함께가 아니고 신과 함께. 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도덕적 능력에 이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나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보면은 나도 즐거워지고 타인의 불행을 보면 나도 슬퍼지는 그 공감의 본능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라는 거는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신의 손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그 관심이나 배려 없이 내 것만 최대한으로 챙기면은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예,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 후생이 저절로 극대화된다는 그런 저급한 예가 아니라 예, 이건 신의 그 손이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특히 재벌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익 극대화를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경제학을 스스로 저급하게 만드는 그런 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담 스미스를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땅콩 부사장. 네. 땅콩 공주라고도 하대요. 그런데 이런 이 3세, 4세들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과연 이 큰 기업에 경영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자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그냥 고속 승진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야 알 수 없죠. 네. 뭐 본인의 능력을 알 수 검증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증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않고 그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영을 승계하는 거 이거는 과연 그게 자기 집안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이런 면에서 이제 걱정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가족적 탐욕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제 3세, 4세 경영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그야말로 거대 기업들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가? 네. 오히려 외국에서는 말이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 중에서도 정말 경영력이 있다고 하면 물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물려주거든요. 네, 그런 데가 있어요. 왜?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네. 근데 그걸 우리는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네. 이게 무조건 우리는 하여튼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이제 많이 있어갖고 편법 상속, 편법 증여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주려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에 대한 그 사회적인 어떤 대처도 있어서도 우리 굉장히 알고 보면은 그 재벌에게 이제 우호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그 현대모비스가 주식을 그 증여를 이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가지고 이것이 몇 년 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갖고 수익이 늘어나니까 이 주식 가치가 5조 원이 됐다 이렇게 500억인가 5천억인가를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5조 원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같았으면은 그 명백한 편법 증여라고 하면 그 기업의 그 보호막을 뚫고 개인에게 직접 가서 과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 한 5천억짜리가 5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 1, 2조 정도는 과세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우리 그 일감 몰아주기 법이 이제 2012년에 통과되었고 2013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2013년에 30대 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세액이 전체 합해갖고 624억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완전 이거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그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상속 과정에 대해서도 정말 엄밀하게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편법 증여, 편법 상속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국민들 규탄을 받죠. 그렇죠. 국민들부터 좋은 얘기 못 들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반재벌 정서라 그러면서 탓하고 하는 거 그런 건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재벌 정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부당한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렇게 거의 모독에 가까운 말로 이렇게 폄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설사 그 배 아픔에서부터 나온 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옛날에 공자님 말씀에 그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빈이 무원 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탓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어갖고 공자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만함을 버려야 되죠. 그렇게 그런 점을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게임을 룰을 좀 지켜달라. 부당한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재벌은 앞으로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좀 롤 모델이 좀 되어달라. 자기네들도 처음에 올챙이 시절 때는 중소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에서 자꾸 이제 기업이 커져갖고 재벌이 되고 이런 게 자꾸 많아져야 될 텐데 그런 기업의 멘토로 좀 거듭나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언론에서도 오너란 말은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너. 지분이 1, 2%밖에 안 되는데 무슨 오너입니까? 오너는 소유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1, 2%밖에 안 되는. 1, 2% 가지고 이게 좀 순환 출자 순환가 뱅글뱅글 돌려가지고서는 여러 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자기 지분이 일가 지분이 한 30%는 돼야 뭐 50%를 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30%는 돼야 오너란 말을 붙일 자격이 있는 것이지 1, 2%밖에 안 되는데 오너라고 자꾸 해주니까 자기가 정말 오너인 줄 알고 아나무인으로 저렇게 교만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너란 말 자체를 쓰지 말자. 네. 한 3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뭐 오너만이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네. 그건 너무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그러한 가정의 자제들도 네. 땅 공사건 이런 거 안 저지르겠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자녀들도 특별히 좀 모범적인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지금 이게 비단 대한항공만이 아니죠. 네. 다른 여러 기업들에서도 아마 참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늘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정일 사망 3주기를 기념하는 화환 전달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의미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9964번님께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마당에 화환이 무슨 소용일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3954번님께서는 진영 논리에 빠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강원 양면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이 남북의 긴장감 타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9460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1379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이택상,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